새해가 되면 이 변경되는 게 좀 여러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급여 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변동이 되죠. 그 다음 이 시급도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조금이나마 좀 인상이 돼요. 그리고 국가 재정에 따라서 이 사회보험료율도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25년도의 변경사항, 그러니까 요양기관이 좀 알아야 되고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가 기관인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의 수가 변동에 좀 살펴볼게요. 참고로 주간보호도 제가 맡습니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사회보험료율이랑 세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보험 노무적인 부분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을 좀 아셔야 이제는 이 요양기관들도 점점 이런 회계, 세무, 노무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짚고 갈 거고요. 가장 설명이 복잡한 시급을 제가 이제 우리 좀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고시 중에서 내년도에 중요하게 바뀌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4년 대비 그 25년에는 한도액 증액이 좀 시설이랑 재가랑 좀 나눠서 진행됐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요. 보통 이게 시설 등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1에서 2등급. 보통 1, 2등급이 요양원들을 갈 수 있으 시설을 갈 수 있으니까 1, 2등급이 이 표를 보시면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거의 지금 약 23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반면 이제 재가 등급이라고 보통 하는 3에서 5등급은 2% 올랐어요. 그래서 3등급 기준에서 148만 원 한도가 됐고요. 왜 이렇게 인상률 차이가 날까 좀 의문실 돼요. 그리고 방문요양이랑 주간보호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시급도 올랐는데 수가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올랐지? 왜 이렇게 시설은 올랐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가랑 같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5년도 주요 개선 사항을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핵심만. 이걸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이 시설이 아니라 재가에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 1, 2등급의 이용 한도액 인상의 이유도 이 가정에서 이 1, 2등급 시설 등급이 좀 아프신 수급자분들도 가정에서 최대한 돌봄을 좀 받을 수 있게 한도액을 좀 증액한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요양원들이 워낙 수가가 세다 보니까 기관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령자도 수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최대한 자택 근처에서 재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최대한 길게 받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재정도 약화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다 조사 같은 거 해보면 수급자나 보호자 그리고 예비 수급자 고령자 분들도 발표보면 결국 집에서 최대한 자택 근처에서 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거든요. 사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다 수요에 입각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 요양원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로 최대한 많이 몰고 싶은 게 이 보건복지 주요 제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은 1에서 2등급 시설 등급의 재가 서비스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시설 등급은 좀 많이 올렸고 나머지 등급은 한도액을 한 2% 정도만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액이 2% 오른 만큼 수가도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이 방문요양 수가도 한도액이 딱 2%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진행되는 주 시간대인 180분이 55,000원까지 인상되었고, 실제 사실 체감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가족요양제 예민한 가족용 60분, 90분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도 있지도 않고, 방문요양 수가는 대략 이 정도 한 2% 올랐고요. 본인 부담률에 따른 것도 저희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15% 일반 수급자가 180분, 20일 정도 이용하면 이제 한 16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20일이 아니라 보통 많으면 24일까지 가니까 이것보단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근데 이 본인 부담금이 확실히 좀 늘고 있는 게, 제가 이 요양제도 처음 알았을 때만 해도 지금 금액이랑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래서 많이 좀 올랐고,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2% 올랐지만 점점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 본인 부담률 9%, 6% 감경 대상자들도 이 정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간보호 쪽인데, 주간보호는 제가 보통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 구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구간의 등급별로 수가가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이지케어 고객들이 방문 요양 기간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설명드리면 주간 보호는 시간대별로 방문 요양과 마찬가지로 수가가 나눠져 있고 이용하는 등급에 따라서도 그 수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주간 등급이 높을수록 주간 보호 수가가 좀 높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수급자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8시간 미만 계속 이용하면 사유서소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 보호도 똑같이 한도액 2% 늘은 만큼 수가도 2% 정도 늘었고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에서 한 1,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이런 걸 볼 때 이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이 수급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수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4등급 일반 수급자, 보통 주간 보호 4등급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반 수급자 본인 부담률 15% 기준 한 달에 20일 정도 주간 보호 이용하면 17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나오네요. 이게 방문 요양과 비교했을 때 수급자를 케어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시간당 그냥 비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주간 보호가 아무래도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죠. 딱 봐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방문 요양 기관들이 더더더 성장해서 주간 보호 기관까지 설립을 해서 속칭 그냥 통합제가 이런 걸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 이 수가표를 보면은 좀 보여요. 그래서 이지케어 기관도 이지케어 고객분들도 방문 요양 하시다가 주간 보호로 설립하시는 분들이 진짜 요 근래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국가도 통합제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고 그 이유가 이 수가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이게 수가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내년도 바뀌는 사회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동결이 확정된 보험은 이 세 가지예요. 뭐 건강보험, 건강보험과 장기보험만 사실 한 개로 볼 수 있죠. 건강보험과 장기보험,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지난 이제 발표하는 일자를 보면 거의 한 12월 말쯤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관계자분들 대부분 거의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재보험 요율은 기관에 사실 큰 금액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을 겁니다.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상단에 있는 국민연금이죠. 이게 그냥 요양기관 말고도 저 같은 직장인한테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은 이제 인상한다 말만 있었지 동결을 좀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려면 사업주도 부담되고 근로자들도 부담이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저처럼 그래도 젊은 연령대들은 국민연금 낸 거 못 받는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 국민의 반발이 좀 심해서 동결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이 인상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대부분 관계자들이 의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총 9%, 그래서 근로자랑 사업주가 4.5 이렇게 4.5%씩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9%에서 4% 올라서 4% 인상돼서 13%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랑 사업주가 각각 6.5% 부담하게 돼요. 이게 우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이게 정부가 여야 간 이게 합의한 게 인상은 합의를 했고 세부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협의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인상률은 거의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발표는 산재보험이랑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발표가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인상이 된다고 좀 알아두시는 게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케어도 요 인상되는 거에 맞춰서 25년 1월 그 급여부터는 이제 이런 요율이 적용되도록 저희가 이제 할 예정이고 지금부터 25년 1월 급여 미리미리 생성하고 빨리 요율 적용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보여드렸지만 이 발표가 돼야 적용 정확히 해야 되지 괜히 발표 전에 기정사실화된 거를 적용했다가 급여 잘못 지급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를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 취득 조건의 내용이에요. 사실 25년도에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이거 거의 바뀐 적도 많이 없고 근데 이번 기회에 오늘 이렇게 진짜 참가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좀 베테랑 기관분들은 당연한 걸 하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신설 기관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 사회보험 취득 조건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인 사람들은 가입 대상이에요. 근데 제외 조건에는 이때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인데 속칭 그냥 보통 저희가 월 60시간 미만인 분들은 제외된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이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 이게 또 헷갈리게 국민연금과 같이 월 근무 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도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다. 근무 시간만 60시간 넘으면. 다음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인데요. 고용과 산재보험은 관련 규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4대 보험이 고시나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관련 규정이 엄청 많아요.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그 건설 쪽에 근로하시는 그 일용직 분들 대상으로 막 많은 것들이 좀 이게 생기고 규정됐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고용산재 규정 엄청 많고 복잡하고 뭐 이거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잘못되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냥 최고로 안전하려면 그냥 요양기간은 그냥 근무를 하루만 하더라도 그냥 모두 취득 신고해야 된다. 고용산재 모두 취득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근무일, 근무 시간, 나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고용산재 함부로 일했다. 무조건 신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신고 기한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 빼고 모두 이렇게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도 무방해요. 건강보험은 2주 이내, 14일 이내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근데 건강보험도 14일 이내 안 해도 아직은 뭐 막 그렇게 막 14일 이내 15일 되는 순간 막 전화 와서 막 공문 받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업장들이 건강보험 빼고 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다 한 번에 신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신고나 지원신고 시 과태료도 이게 보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신고라도 하면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소급이 돼요. 내가 그렇게 좀 뒤에 신고해도 그 취득일을 앞으로 당기면 그때부터 소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게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이게 미신고나 지연신고 모두 과태료가 발생돼요. 요 근래에 이 고용보험 취득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받은 기간이 좀 몇 군데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요 시장에 몇 년 진짜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용보험 취득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받은 사례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드물었는데 제가 받은 그 기억으로는 고용보험 안 했으니까 신고하세요 했는데 내가 이걸 신고 왜 해야 라고 해서 정말 싸우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과태료가 진짜 안 붙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게 엄청 칼같이 좀 이 시장에도 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지정제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공단에 정말 왜 이렇게 칼같이 요새 들어오나요? 물어보면 이게 국가에서 많이 좀 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냥 영세한 사업장들도 이런 거 다 그냥 과태료 과감하게 물리라고 재정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양기관이 실무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회계, 세무, 노무, 뭐 사회보험 포함한 노무까지 점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요 요양시장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비영리 시장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영세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한테도 그런 과태료나 이런 가산세 기준이 엄청 칼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지케어가 이지케어 이제 이 재무회계 서비스 쪽에도 그래도 이지케어의 콜센터에도 좀 물어봐 저희가 이거 정석대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왜 이렇게 이지케어는 다른 데랑 모르게 피곤하게 너무 하라는 게 많고 지켜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나 몰라가고 그냥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과태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받게 될 거예요, 곧. 그래서 이제 고용산재부는 꼭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신고하시면서 과태료를 안 받으셔야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발생하니까 무조건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취득 신고하시고 그게 제일 안전하고요. 이게 그래서 쉽게 좀 정리하면 딱 그냥 근로자가 입사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고용산재 취득 신고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로자가 해서 연세를 받는데 만 60세가 넘었다? 그럼 국민연금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그럼 이제 건강보험 하나 남았죠? 그래서 근무 시간 이분 일정 들어가는 거를 좀 봤는데 월 근무 시간 60시간 넘는다 그러면 건강보험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근로자 입사했다 고용산재보험 일단 가입 근로자 입사했는데 만 60세가 넘었다 그럼 국민연금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나이는 모르겠고 어쨌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국민건강은 모두 제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그냥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만 59세 이 홍길동 씨부터 보죠. 이게
만 59세에 월 60시간 근무한 홍계통 씨가 있다고 하면은 나이도 근무 시간도 모두 제약 걸린 게 없죠. 나이 60세 미만이죠. 그리고 월 근무 시간도 60시간 넘었죠. 그러면은 모든 사회보험 가입, 국민 건강은 모두 해당되는 거 맞으니까. 그리고 고용산재는 하루라도 근무했으니까. 자, 다음 만 40세에 월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40시간이면 나이는 뭐 모르겠고 나이는 이제 60살이 안 됐으니까 근무 시간 60시간 미만이네? 그러면은 근무 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는 게 국민하고 건강 바로 그냥 버리고 그리고 고용산재는 기본. 자, 만 62세 입사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 바로 제외. 다음 거 월 근무 시간 60시간 넘네? 그러면 건강보험은 오케이. 그리고 고용산재는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65세 입사자. 요걸 제가 좀 마지막에 넣었는데 만 65세, 뭐 만 70세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그런 입사자다. 그럼 일단 뭐다? 만 60세 넘었으니까 국민연금 바로 제외.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을 봐볼까요? 근무 시간은 160시간, 그러니까 60시간 넘네요. 그러면 나이랑 상관없이 건강보험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거 표 보시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바로 고용산재 부분일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고용보험을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하루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하라고 했잖아요. 고용산재는 그게 이게 주변 기관이 분명히 이렇게 하신 데 있을 거예요. 야 65세 넘어서 입사했으면 70세 이런 80세 이런 분들 가족요양 때문에 입사했으면 고용보험 안 해도 돼. 뭔 소리야, 가입 안 해도 돼. 절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과태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용산재는 무조건 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이에요. 이게 어떤 규정 때문에 헷갈린 거냐면 만 65세 넘어서 입사하는 분들은 고용보험에 개인부담금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고용보험에 사실은 두 개거든요. 이게 이 개인이 부담하는 그 고용보험료가 따로 있어요. 이게 보통 실업급여라고 저희가 표를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원리를 이해하면은 만 65세가 넘은 분들한테는 이제 언제 사실 뭐 이게 그 퇴사나 이런 거 하실지 모르니까 실업급여 혜택을 기본적으로 좀 적용을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실업급은 개인한테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가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고용자를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이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직케어가 이제 저희가 항상 분기마다 좀 고시해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것들도 고용보험 취득돼 있는 고령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업주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입사자가 취득을 해서 입사해서 고용보험 취득했다 그러면 개인 부담금 공제는 안 하고 사업주 부담금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아예 공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 만 65세가 넘은 그런 입사자분들도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미신고, 뭐 아니면 늦게 신고했다, 지연신고, 그럼 뭐죠? 고용보험 무조건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요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과태료 폭탄받는 케이스라서 고용보험은 나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가입하세요. 고용산재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래서 주변 기관에서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안 하고 있다면 항상 그냥 당장 가입하라고 해주세요. 언제 과태료가 나올지. 여기서 근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용보험이 이중근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우리 요양보호사,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시간제는 몇 군데에서 이론적으로 100군데 무한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오전에 뭐 편의점, 오후에 식당, 뭐 저녁에 어디 이렇게 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 방문요양보호사님도 다 다른 사업장에 일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한 군데에서만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높은 급여. 그러니까 근로를 제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여기에 고용됐다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사업장, 근로 뭐 급여가 많거나 근로 시간이 많은 곳에서만 할 수 있어서 거기만 취득되고 나머지 사실 취득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 다른 사업장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고용보험 그쪽에 취득돼 있고 그쪽에 근로이익이 제일 많고 근로시간 제일 많다라는 거를 이 선생님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나 저기 고용보험 취득돼 있고 거기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쪽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시간제는 급여가 계속 바뀌고 근로시간이 계속 바뀌어서 내 쪽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입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이중근로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취득신고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그거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취득신고 하셨는데 이쪽
사업장이 더 커서 이쪽 거는 그냥 취소해드릴게요 하고 직권 취소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취득 신고조차 안 했다 그러면은 내 쪽 사업장이 더 큰데 신고 안 한 게 되니까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용보험료 물론 뭐 소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이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과태료보단 싸니까 무조건 하루라도 일했으면 고용산재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 부분이에요. 25년도에 바뀌는 사항으로는 사실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내용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양기관에서 사실 자주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비과세 항목은 아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반면 이제 자주 사용되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변경사항만 말씀드리면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비 둘 다 변경사항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한번 찍고 가냐면 이게 이제 변경된 지가 막 1년, 2년 됐는데도 잘못된 비과세 그 규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많고 어제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한번 짚고 가자면 둘 다 한도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넘어가면은 전부 다 과세로 전환해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비는 이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교통비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야, 뭐 어디는 교통비를 주더라, 그 비과세로 주더라, 이거 잘못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운전 보조비라는 개념 자체가 이 근로자가 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했을 때 대가성을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방문 요양기관 같은 경우 요양원 선생님이 집이 좀 멀으셔서 여기는 차가 있는 요양원서만 가능해서 그런 요양원서 구인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 뭐 한 달에 그 기름값이나 차 쓰는 거 비용에 대한 거를 비과세로 넣어드릴게 이럴 때 드리는 거. 주간보고는 워낙 그 자차 쓰는 그 직원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거 소형 이동 서비스에 쓰시니까 자가운전 보조비는 그 제가 비과세로 한번 20만 원 한도로 적용해드릴게요 해서 적용해드리면 돼요. 근데 차 쓰진 않고 그냥 교통비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런데 교통비로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교통비가 아니라는 점 한번 짚고 가야 되고 다만 이게 세무적으로 자가운전 보조비는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비과세가 왜 그러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식대는 원천세 신고할 때 항상 신고해야 되는 제출비과세라고 하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식대는 원천세 신고할 때 항상 신고, 자가운전 보조비는 아예 이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았어요. 저희 이직케어 콜센터에 전화 와서 막 이런 거 식대 비과세 이런 거 신고냐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상담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원천세 신고할 때 다 포함돼야 되는 지가 몇 년 전이었어요. 작년이었어요. 작년부터 전부 다 이거 2월부터 전부 다 원천세 신고 다 하셔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 보니까 다 누락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수정신고. 전부 다 수정신고를 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식대는 비과세인데 특이하게 원천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된다. 요거 하나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찍고 가자면 요 하단에 보시면 아무 항목을 비과세 처리한다고 모든 항목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예전에 이지케어를 오래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지케어에는 예전에 비과세를 아무렇게나 송출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었어요. 알아서 잘 쓰겠지 하고. 근데 너무 잘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는 4개 항목을 저희가 아예 한정을 좀 지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비과세 항목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사업주가 나 이거 그냥 비과세 줄래라고 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나 이거 아무거나 나 이번에 이 사람 고생해서 인센티브 뭐 주려고 하는데 이거 비과세로 줄래 해서 줘버렸다. 근데 그 내용이 적발됐다. 그럼 뭐냐면 급여를 낮게 신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 신고를 한 거예요. 급여를 낮게 과세 신고.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말하면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소득세를 작게. 근데 저희 많이 보는 뉴스에서 많이 보는 탈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작게 해주려고 사업주가 해준 거죠. 근로자에게.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은 그냥 우리 가게 같은 데서 영리 사업장에서 매출에 대한 이 세금 적게 내려고 매출 작게 신고 현금만 이런 것처럼 탈세 행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냥 이번 기회에 비과세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만 적용하는 걸로 하시고 진짜 요양기관들은 비과세 항목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이 4가지만 쓰고 대부분 식대 자가운전 보조비밖에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비는 꼭 교통비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고용보험 과태료에 칼 들어오듯이 이것도 진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상한 거 비과세 하지 말고
한도 딱 지키고 교통비는 그냥 과세로 하시고,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할 때 항상 식대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연말정산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실 시급 부분인데요. 시급은 작년 9,860원에서 이제는 10,000원이 넘어서 1030원이 됐어요. 많이 진짜 높아졌네요. 월급제로 치면 거의 210만 원 정도 이제 됐습니다. 주유수당은 기본급 1030원 기준, 주유수당은 기본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시죠? 그래서 기본급 10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06원, 그리고 연차 수당은 연차 15개 기준 했을 때 578원이에요. 그래서 총 포괄 시급은 다 더하면은 12,614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끔 물어보세요. 이게 이번 연도 시급 최소한 얼마 줘야 돼요? 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뭐 이제 요양 관련된 분들이나 뭐 기업에 이런 데서 12,614원 말할 거예요. 이게 기본급에 따른 주유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연차수당 15개 보통 기준으로 해서 578원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차수당은 15개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 연차가 더 많거나 적다면 이게 차이가 발생돼요.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 하나를 교육자료에 좀 첨부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차 개수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연차가 11개 때 424원, 16개 578원, 16개 때 616원. 이렇게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맨 왼쪽 포괄시급도 계속 늘어나고 달라지죠. 그래서 이 포괄시급에 근데 이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게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번 교육을 정말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포괄시급에 연차수당 포함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논란이 좀 아직도 많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건 노무사들마다도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판례상 연차수당을 이 시급에 포괄시급에 포함하는 게 괜찮다, 적법하다고 되어 있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문요양 시장에서는 흔한 이 시급 계산 방법이에요. 물론 안전하게 한다면 연차수당을 좀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 요양시장은 사실 이제 시급도 올라서 연차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좀 연차수당을 그래도 나는 시급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 유의하셔야 할 꼭 3가지를 좀 짚어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연차 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연차수당을 주더라도 연차 사용 희망하는 근로자한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주어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사실 근로기준부에 명시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그냥 근로자의 기본 그 권한이고, 근데 이게 사업주가 나 근데 그냥 연차수당 줄 테니까 너 아예 그냥 연차 쓰지 마 라고 하는 게 사실 근로기준법의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시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게 이게 맞냐? 라는 논란이 나오는 게, 이제 연차 사용을 못했을 때 연차수당을 주는 건데 여기서 개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익이 쏠리지 않게 좀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포괄시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사실 사업자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포괄시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정해진 시급선은 있고, 그 시급에 맞게 이제 기본급이나 주유수당하고 이런 것들을 연차수 채우는 거라서, 사실 포괄시급제를 하면 사업주가 시급을 그만큼 더 적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13,000원이어도 연차수당을 포함을 하는 게. 왜냐면은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둘 다 13,000원, 13,000원 있다고 치고, 이쪽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이쪽은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았으면은 이쪽은 나중에 이분 진짜 연차 사용 안 했을 때 연차수당을 따로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급여지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세한 사업장들은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국가가 이거를 그래도 판례상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연차수당 포함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로자도 유리한 조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연차 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자, 다음은 근로자 동의 여부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자가 동의 안 했는데 포함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좀 간단히 기재하고 동의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 포괄시급의 구성에 그냥 연차수당을 써놓는 거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이 시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거를 뭐 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섞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냥 포괄 시급에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대신 뭐 이 근로자는 연차 사용에 대해서 뭐 자유롭습니다. 연차 사용권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놓으면은 좀 나중에 반발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깜짝 놀라는 게 이 연차 수당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그 요양보호사한테 연차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다 연차 사용권 제한은 안 되고 그것도 근로자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선지급한 연차 수당이 1년 단위로 정산한 총 연차 수당보다 많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원래 연차 수당은 1일치의 통상임 곱하기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하는데 시급의 연차 수당을 포함했을 때는 통상임금이 기본급이다 치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요양보호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발생했다. 그러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분이 진짜 이 선지급한 연차 수당보다 만약 1년치 그냥 연차수 안 쓴 거 모아서 계산했을 때 이 모아서 계산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통상임금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선지급한 연차 수당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덜 지급한 금액을 그냥 지급하면 뭐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방문요양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기관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서 덜 지급한 사례는 사실은 드물긴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의가 들어올 때 좀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거 놓쳐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막 이 근로감독관 데리고 와서 이거 진짜 덜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아닌데 나 연차수당 선지급했으니까 아닌데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 덜 지급했으면 더 지급하면 돼요. 물론 이때 조금 더 법정 이자나 뭐 이거 지급 안 한 거 이자율을 책정해서 지급하면 더 좋겠는데 보통은 모자른 금액 지면은 보통 근로자분들이 그냥 다 납득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알고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연차 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연차 수당 줬더라도 연차 쓴다고 하면은 쓰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제한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제는 기타 제도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설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 폐지인데요. 재가 쪽은 아니고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법적 기준보다 더 채용했을 때 원래 가산금을 지급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써 있는 것처럼 2점 몇 대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더 한다. 그럼 이 기관은 이 품질이 요양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가산금을 지급했었는데 이 가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도 처음 발표랑 다르게 최근에 보니까 1분기 시행하고 재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한시름 좀 덜긴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의 방향을 좀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재가사업 입장에서는 이 시설 쪽의 운영을 좀 확실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 재정을 좀 아끼려는 게 딱 보이죠. 가산금 제도 폐지하는 게. 그래서 이런 보건복지부의 방향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내년도 이슈 사항으로 한번 좀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출 비율이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원래 인건비 비율이 80.1%로 발표가 거의 대편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반발이 있어서 1년 유예됐어요. 그래서 발표는 아직은 정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매년 그 시간대를 보면 12월 초, 대략 10일 전으로 해서 나옵니다. 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아마도 유예됐던 80.1%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1년 유예됐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인건비 지급 비율에 대해서는 예민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한 것 같고 어쨌든 80.1%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된다. 시급이 좀 올라버려서. 자, 다음은 라운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가타부터 내용 많고 사실 좀 보는데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센터님들 시간도 바쁘시고 이해하시는데 이제 좀 쉽게 좀 해드리려면 그냥 핵심은 2번 가족요양 라운딩 안 하면 청구금 10% 감산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왜 생겼는지 배경을 설명드리면 높은 시급으로 그냥 가족요양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기관들이 좀 있었어요. 대형 기관들이. 근데 그런 기관들이 저도 공문이었거든요. 이게 전국인데 이게 라운딩이 될까? 근데 라운딩을 그냥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 입장에서 라운딩이나 이런 규정 만든 이유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요양이라도 이더라도 방문해서 관리해서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그 방문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 가족요양을 라운딩 갔다가 이분이 건강 상태가 좀 심각해서 일반 방문요양까지 하시는 거 어떠냐 이런 설계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간보나
혹은 필요하다면 복지연구원, 지역자원 이렇게 연계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라운딩의 목적이어서 그런 걸 안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어떤 목적 자체가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좀 저격해서 신설된 곳인데요. 이 고시로 인해서 유의해야 될 점은 가정요양도 라운딩 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가정요양이랑 일반 요양 같이 받는 수급자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라운딩은 가정요양 시간에 가야 된다는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가정요양이랑 이제 일반 요양이랑 하다 보면 그동안 일반 요양 시간대가 좋잖아요. 막 아침 9시부터 12시 시간 서비스 시간대 방문해야 되니까. 근데 가정요양은 보통 가족이 퇴근하시고 오후에 이제 보통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때 라운딩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요양을 갔었는데 어쨌든 가정요양을 라운딩 안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감산이 되니까 가정요양 때 방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가정요양은 원래 공단에서 항상 이제 부당 청구 같은 것 때문에 방지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좀 키고 보는 분야예요. 그래서 왜 우리도 몰랐는데 갑자기 환수 내려오는 게 갑자기 가정요양 선생님이 분명 우리는 태그 잘 찍었다 나오는데 이분 태그 찍으면서 어디 그때 출입 기록 있고 막 해외 갔다 오고 이거 태그 좀 대신 찍어달라고 다른 가족한테 말하고 병원 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보통 가정요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상심지를 좀 키고 보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가정요양이 이렇게 타이트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평가 많이 받아보면 평가 받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수급자 서류 볼 때 꼭은 아니지만 가정요양을 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평가 한 2-3번 받았는데 다 가정요양 무조건 끼더라고요. 수급자 3명 거 가져오러 갈 때. 결론적으로 가정요양 시간에 라운딩을 가야 한다는 거 그걸 마지막으로 꼭 유의하시고 내년부터는 꼭 가정요양 시간에 라운딩 가셔서 감산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케어에서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을 다 담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를 신청을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사실 만족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교육을 좀 자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지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